네, 이번 시간에는 발달 이론의 첫 번째 인지 발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발달 이론 3개, 인지 발달, 지능 발달, 뇌 발달, 이게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까지 배운 게 학습, 그 다음에 학습 인지, 그리고 정서나 동기에 대한 것들을 했고, 우리가 조금 강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인지 발달과 지능 발달, 뇌 발달 등으로 발달 이론을 좀 뒤에 배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지 발달 이론에서 발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고츠키와 피아제 비고츠키 이론의 인지 발달 관련 이론 연구, 그리고 언어 능력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발달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한 학자들에 의하면 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적이나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실제로 우리가 발달의 영역을 볼 때 신체 발달 영역도 있고, 인지 발달, 지금 말한 것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한 성격 발달, 그 다음에 정서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이 조금 관련이 돼 있어요. 주로 우리가 다루는 발달 영역은 인지 발달 이론, 그 중에서도 추론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구조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언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발달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발달이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기의 발달 양상이 전 단계의 발달을 이어받고, 또 다음에 진행될 발달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발달이 어디서 끊기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쭉 이어지는 성격을 전생애적 발달이라고 얘기해서 지난번 말한 에릭슨 전생의 발달 이론, 심리 성격 발달 이론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생에 걸쳐서 발달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달의 특징의 첫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는 발달은 순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어요.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단계를 이어감에 있어서 이전으로 역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한 단어만 이야기하고 두 단어를 이어서 이야기하는 시기가 있죠. 이 시기가 또 다른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 단계는 또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순서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제 발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발달의 세 번째 특징은 분화와 통합을 동시에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발달이 먼저 분화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 분화와 통합은 반대의 느낌이 들죠. 여기서도 분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 발달의 특성을 보면 그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일반적인 부분에서 부분적이고 특수한 부분으로 분화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일반적인 부분에서 부분적인 특수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의 과정이라고,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다리의 동작, 그 다음에 발의 동작, 손 동작이 있죠. 근데 이 다리의 동작, 발 동작, 손 동작은 전체적으로 달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일반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특수한 게 되는 건, 애들이 달리기를 할 때 발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점차 세세하게 배우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뛰어가는 것만 알고 있다가 좀 더 잘 뛰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부분적이고 특수한 부분을 어떻게 손이나 발이나 무릎이나 아니면은 발동, 그렇죠. 전체 다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분화의 과정이고, 그러면서도 분화된 부분이 일정한 계열을 이루며 조직화돼서 이 달린다고 할 때 잘 달리게 된 이후에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부분적이고 특수한 기능으로 파악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달리기라는 것의 과정으로 파악하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세세하게 알게 되기까지는 분화의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능을 획득한 다음에는 그것들이 일정하게 조직화된 다음에는 그것이 바로 통합의 과정을 이루어서 다음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세하게만 발달하는 것, 분화적인 것만도 아니고 통합적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의 특징은 발달은 주기적이다, 발달은 차별적이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보겠어요. 발달은 주기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달이 일어날 때 다른 발달의 어떤 영역은 약간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어떤 특정한 영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키가 막 자라는 막 급성장하는 시기, 그로스 스퍼트라고 그러는데 가 있는가 하면은 언어가 특정한 시기에 막 그 언어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있는 거죠. 크리티컬 피어리드라는 것은 우리가 제2외국어 이론, 제2외국어 언어 발달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그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 그 결정 시기 이론이에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그 외국어의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결국은 외국어를 원어처럼 할 수 있는 나이가 13살이라고 제가 이해할 때는,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13살, 만으로 13살까지는 그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면은 그 외국어를 원어처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13살 이후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은 언어처럼 할 수 있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넘어설 수 없다. 그 단계가 뭐냐면은 인토네이션, 그 억양이나 발음의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 이론을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외국에 이민을 간 애랑 그다음에 대학교 때 유학을 간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둘 다 20대의 영어 실력은 비슷한데, 그렇죠? 영어 실력을 유창하게 하는 건 비슷한데 발음은 이상하게 다르지 않냐. 그 어렸을 때 이민 간 애들이 더 발음이 네이티브처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13살까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달이 차별적이라 하는 특성은 발달에는 이 차별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선천적인 소질, 굉장히 이 발달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많죠. 성별에 따라서도 굉장히 발달이 다르고 가정 환경, 관심, 흥미 이런 것들이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개인마다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발달의 양상이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발달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발달의 영역이 여러 발달의 영역, 신체적, 아니요 인지적, 정서, 사회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분화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이루어지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체 발달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인지 발달이 정서 사회 발달에, 정서 사회 발달이 신체 발달에. 이런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가 발달하게 되면 다른 것도 발달에 영향을 받고 또는 하나의 발달이 지체되면 다른 것들도 지체된다는 색으로 이해하면 쉽겠어요. 보행이 자유로우면 이제 엄마한테 주로 안겨 다니던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 명아 시기를 벗어나면 유아기 또는 아동기에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신체적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사회성도 발달하게 되죠. 엄마가 없이도 낯선 사람하고도 인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없이도 새 친구를 사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과 함께 또는 신체 발달과 함께 사회성도 발달하는 것 등등이 이제 발달이 상호 관련적으로 이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자, 발달은 그리고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아까 분화와 통합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유전적인 것은 타고난 것, 환경적인 것은 그야말로 주변의 맥락의 영향, 환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발달의 특징입니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즉 유전도 영향을 주지만 환경도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지금도 유전이냐 환경이냐 즉 어느 쪽에 영향이 더 큰가 하는 것이 발달 이론의 이슈입니다. 이슈. 예컨대 유전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라든지 아니면은 타고나는 것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죠. 쟁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뜻인데 그 말은 유전과 환경의 어떤 영향에 대한 그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발달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발달이 불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연속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연속적이라는 입장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 맞아요. 전생의 발달이라는 것이 이것이 끊어진다라고 아니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생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 공통적으로 이 두 양측에서 다 공감을 하겠죠. 근데 전생애적인 발달의 과정이 양적으로 증가하느냐 아니면 질적으로 변화하느냐에 대한 그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은 계속 이어지는 건 맞는데 그 이어짐에 있어서 이어짐이 마치 조그만 사과가 점점 커진 사과가 되죠. 이거는 이전의 상태가 누적이 돼서 결국은 이 최종 발달의 어떤 형태를 이룬다는 과정이고 그것은 양적인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단계별에 의하면 결국은 그 이전 단계와는 다른 단계가 오지 않느냐. 결국은 이 변화라는 것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라고 얘기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포메이션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메이션이 완전히 바뀌는 거,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이런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런 질적으로 다른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트랜스포메이션은 그야말로 모습이 바뀌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비가 애벌레에서 고치에서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그런 경우에 알에서 애벌레에서 고치에서 나비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전 단계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나비와 같은 발달 단계를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발달도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겪는 불연속성을 가정하고 있고 연속적이라는 측에서는 양적인 증가를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달의 이슈 중에 아직 해결이 나지 않은 것은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쟁점인데 보편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개인의 발달이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피아제 같은 경우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콜버그의 도덕 발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전 세계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아이는 비슷한 식으로 생각하고 비슷한 식으로 인지구조가 발달하고 비슷한 식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발달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이고 반대로 문화에 따라서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발달은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이 더 높다고 보는 쪽이에요. 어느 쪽이 더 옳은지는 우리가 이 쟁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이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다음으로 인지 발달의 두 관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피아제의 관점을 보겠어요. 피아제는 발생적인 인식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발생적 인식론이 결국은 뭐에서 비롯되냐 하면 발생한다는 것이 결국 이거는 나타난다는 뜻이죠. 나타난다.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식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내용이죠.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나타나서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은 보편적인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공통적인 경험이 있고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에 대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단순한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 여기 있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 경험이고 굳이 말하자면 피아제 같은 경우는 보편성, 아까 발달의 쟁점 중에 보편성, 다양성 중에서는 보편성을 좀 강조한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아동을 봐도 어린 시절에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함과 복잡함의 과정을 겪는 것을 인지 발달 단계라고 하고 그 단계가 어느 인종이나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난다고 본 게 피아제라고 볼 수 있어요. 클리니컬 인터뷰라는 것은 임상적인 면담, 임상 면담이라고 했는데 피아제가 그동안의 이 연구 사조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 사람이 저작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1960년대의 사조가 여러분이 처음 배웠던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기억나는 사람 있겠지만 실험실에서 쥐나 아니면은 뭐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통제된 상황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었죠. 연구 방법이었죠. 근데 임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의 그 상황. 실험실이 아닌 임상적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썼어요. 그래서 이때는 크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사람들이 행동주의 때문에 그것은 통제도 안 되고 있고 피아제 자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된 자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방면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료의 결과로 이 사람이 내놓은 그 어떤 단계라든지 단계에서 보여지는 인지 구조의 모습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보편적 경험에 해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은 발생적 인식론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누구나 경험했던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론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박을 하면 우리의 어린 시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테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중심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우리도 그랬고 우리 자식들도 그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옆집 아이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보편적 경험에 해당됐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이 다 임상적인 면담에 의해서 자료로 축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제를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하고 다음에 비고츠키를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이제 비고츠키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구성한다라는 의미에서 공통적이에요. 무엇을 구성하느냐? 인지 구조를 구성합니다. 인지 구조를 구성한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인지 발달론이라고 해서 피아제를 봤기 때문에 인지 구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구성이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하죠. 아까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라고 했는데 인지 구조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 인지 구조를 통해서 이해한다. 라는 거죠. 그 인지 구조는 다른 말로 하면 스키마라고도 하고 인지 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인지 구조는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기 때문에 이 이해하는 틀이 처음에 굉장히 단순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것을 이해하게 되고 추상적인 것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가는구나라고 해서 피아제가 인지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서 단계를 나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면 발달은 질적으로 다른 무엇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무엇이겠어요? 이전과는 다른 인지 구조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의 세상은 굉장히 감각적인 세상이에요. 감각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에서만 반응하고 모든 것을 감각으로 이해를 하죠. 아기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편적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아기들은 무엇이든지 물고 빨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하는 그 감각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의 전부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먹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예? 내지는 엄마는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이렇게 세상을 이해할 때 다른 틀이 있지 않아요. 배고프면 울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것을 보면 빨고, 근데 빨기 도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빨기 도식이라는 거는 빠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면 무조건 빨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경험에 호소하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발생적 인식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론이 굉장히 방대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피아제가 제시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평형화, 동화, 조절이 있습니다. 평형화라는 말은 equilibration이 되는 거고 명사형이 되는 거죠. 이것도 명사형이긴 한데 사실은 이것은 브리움, equilibrium이라고 해서 상태를 말하는 거, 상태, 평형 상태. 이거는 평형 상태로 만들어진 것. equilibrate라고 동사형으로 만들면 평형화를 만드는 것이 평형화로 가는 것이고 그것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평형화로 된 거고 평형화된 결과가 평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해요. 평형화 그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상태로 가는 과정입니다.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겠어요. 균형 상태예요. 결국은 이 균형 상태가 뭐냐면 환경의 자극과 그 다음에 지금의 인지 구조가 균형적으로 돼 있으면 평형, 그리고 균형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불평형 또는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의 자극과 인지 구조가 불균형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닥친 내 환경이 또는 내 자극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지 구조에 맞느냐, 그러면은 균형 상태, 즉 평형이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인지 구조다, 그러면 불평형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지 구조가 동화되든지 아니면은 조절하든지 두 가지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지구조와 환경이 즉 환경을 인지구조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균형 상태, 평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화는 내가 가진 인지구조로 그 기존의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동화시킨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경우에 동화를 그냥 이해하기보다는 조절이랑 비교해서 이해하면 훨씬 쉬울 수 있는데,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인지구조를 바꿔서 조절하는 걸 말해요. 동화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인지구조를 그 환경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책에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아동에게 오토바이를 타보라고 하면 이라고 나와요. 이 아동은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자전거를 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타보려고 시도한다. 기존의 자전거를 타는 방법. 오토바이에는 엔진을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전거는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도식, 자전거 타기의 도식, 자전거 타기 인지 구조로 새로운 환경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화의 세계인데, 동화의 조절인데, 동화 조절이 아닌 동화인데, 동화를 시키면 결국은 오토바이를 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위의 아동이 기존의 인지 도식인 자전거 타는 방법을 새로운 환경인 오토바이에 적용해 본 것이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도식이 있고 오토바이 도식은 얘가 아직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도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한다. 그 경우가 동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화를 하려고 했지만 오토바이는 탈 수 없죠. 오토바이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타는 도식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거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인지 구조를, 즉 시동을 걸고 타는 거다. 누가 옆에서 말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리저리 탐색을 해보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새로운 인지 구조를 획득하는 거죠. 시동을 걸고 타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조절이에요. 자기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죠. 새로운 도식을 획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 표현인데, 그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상태, 즉 평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동화 조절의 차이는 결국은 자신의 인지 구조를 그대로 두고 환경에 적응하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인지 구조를 바꾸어서 새로운 인지 구조,
새로운 도식을 획득하느냐, 그 차이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동화보다는 조절로 인해서 새로운 도식이 획득이 되고 점점 복잡한 인지 구조를 소유할 수가 있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절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동화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많죠. 그래서 동화와 조절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차이는 지금 말한 것처럼 조절의 경우엔 새로운 인지 구조를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